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이탑 준비하셨어요?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가? 자, 오늘 해야 될 놈은 원자의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탑 책이 없으면 오늘 프린트가 양이 꽤 많죠? 예, 그걸로 해보시면 될 것이겠습니다. 우리 원자의 구조라는 타이틀이요, 화학원에서 가장 쉬운 단어이죠. 점수 먹으러 간 단어예요. 내용한테 기출 모의고사, 기출 문제 여러분들 학교 또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대략 전체 10문제의 큰 10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오늘 배울 원자의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원자의 이제 구조를 가르는 여러 가지 입자들의 어떤 발견이라든지 그리고 현대 오비탈 모형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그것들이 대략 10문제 중에 2문제 정도 나온다고요. 그만큼 내용은 쉽습니다만은 당연히 출제 점수 어떤 비중은 높다 보니까 쉽다고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그 점수 놓으시면 당연히 상위권은 눈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차피 공부하는 건데 좀 집중력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가 원자의 구조, 원자의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하는데 원자 모델의 어떤 변천사를 생각해 보는 게 공부에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돌탄 모델이 나왔죠. 돌탄 모델. 원자는 안쪽에죠. 원자는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질량가지고 서로 다른 원자는 서로 다른 질량가죠. 그리고 일련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자는 새로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또는 다른 걸로 변화되지도 않거든이라는 내용을 소개한 게 돌턴의 첫 번째 원자 모델입니다. 1801년에 발표됐네요. 돌턴이 뜬금없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죠. 돌턴 원자설이 나온 그보다 앞선 경험 법칙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있었죠. 뭐 있었나요? 질량 보존 법. 그렇죠. 질량 보존 법칙과 그리고 일정 성공이 있지. 일정 성분배 법칙. 이걸 설명하려고 돌턴 원자설이 제시됐습니다. 근데요, 채 100년도 되지 않아 원자는 안 쪼개져야 하는데 원자가 쪼개져야만 땀쓴. 소개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예, 톰슨 모델입니다. 톰슨 모델은 전체적인 플러스 바디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쿵쿵 박혀있는 이런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톰슨이 뜬금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100년간 공부해봤는데 돌턴 저 새끼 안 그래도 틀린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톰슨 모델이 제시되기 위해서 그보다 앞선 톰슨이 1897년인가 그 정도쯤에 이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이거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험 뭐였습니까? 톰슨 모델을 음극성. 음극선 실험이었습니다. 음극선 실험은 1번 뭔가 동그라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걸 안 된다고요? 선생님. 이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오케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말했지만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희미하게 직진하는 빛이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빛이었다면 반응을 돌리지 못했겠죠. 그지?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질량을 가진 입자였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네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면 이 음극선 실험과 동시대에 뭐도 있었습니까 하면 양극선 실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양극선은 질량 대 전하의 비가 원자들마다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음극선은 질량 대 전하의 비율이 모든 금속의 종류, 금속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만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놈들한테 공통된 뭔가가 있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질량을 가진 공통된 뭔가가 있어. 그 뭔가를 우리는 전자라 하자 되겠다고요. 음극선 시험 통해서 이해됐습니까? 네. 반면 양극선 실험은 음극선 실험과 동시에 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뭔지 모르다가 수소의 양극선이 프로톤 양성자임을 나중에 밝히게 되었다 했었죠. 알겠습니까? 톰슨 모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톰슨의 제자였던 러드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돌탄 모델이 맞았다면 알파 입자는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반면 톰슨 모델이 맞았다면 네. 알파 입자는 100%다 통과했을 거예요. 근데 알파 24는 시험을 통해서 이 두 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반반 껴버렸어요. 대부분은 통과하는데 이게 반반하면 조금 이상하죠? 예. 아, 반반이나. 그러나 실제 실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 통과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극소수만 만에 개, 10만 개, 한 개 정도 비율로 굉장히 큰 산화가 가지고 튕겨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통수 모델은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에 밀도가 큰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을 전자가 돌아야 되겠어 라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서는 톰슨도 돌턴도 설명될 수 없는 내용을 소개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자 핵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단 이 정도 시점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제시됐던 러드퍼드 시점이 1917년, 13년 뭐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뭐 맥스웰 방정식이라든지 전자기학에 대한 굉장한 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돌면 이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는데 가속 운동이죠. 가속 운동이 아닌 건 정상태나 증습 직선밖에 없어요. 이 전자의 경우에 외부로 전자핵파를 방출해야 되는데 전자핵파를 방출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줄어들고 운동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 전자의 안정성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핵의 안정성을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 일단 러드퍼드 일단 원자핵이 있다. 믿어 원자핵이 있다. 그까지 맞아. 전자 안정성은 그 다음 학자들이 소개할 거야 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학자가 누구? 뭐? 보어의 원자 모델이죠. 보어는 그래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움직여. 근데 전자가 움직일 때 특정한 전자 껍질에서만 전자가 이동하더라. 그래서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합니다라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보어가 제시한 모델은 그래서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분석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의 형상을 보면 네.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 선형에서 몇몇 개의 선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UV 자외선 연기에서 몇몇 개의 선이 IR 적외선 연기에도 역시 꽤 여러 개의 선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뚝뚝 끊어져 있어요. 왜 끊어져 있습니까 하면 전자들마다 에너지가 뭐해? 달라요. 전자 껍질마다 서로 다른 에너지 주기를 가지고 그 에너지 주기가 불연속했다. 에너지 준위,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뭐하다? 불연속함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불연속하다는 뜻은 이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거든 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는 거죠. 즉 보어가 제시했을 때는 이미 양자역학의 이제 해동기가 되는데요. 전자들이 모든 에너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 특정한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어는 n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가 주양자수 n제곱에 대해서 1312 kJ/몰의 에너지를 가진다. 이렇게 제시한 거죠. 네. 즉 주양자수 n = 1, n = 2, n = 3, n = 4 등등등 해서 n = 무한대에 갔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전자가 있을 수는 없고 첫 번째 전자 껍질 보어는 K 껍질이었습니다. 두 번째 L, M, N, O, P, Q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를 이동할 때만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 나타나는 것은 방출 스펙트럼이거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하는 이전의 과정으로 한번 소개해 보자고요. n번째 에너지를 어떻게 쓴다고? 마이너스 주양가수 제곱에 K 쓰겠습니다. 실상 K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2에서 1로 내려옵니다. 3에서 1로 내려오잖아. 4에서 1로 내려와요. 무한대에서 1로 내려와요. 어쨌든 주양가수 1로 내려온 계열. 이것들은 우리는 라이먼 계열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기가 막히게 얘네들은 다들 UV 자외선형이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에너지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을 1905년에 발표했습니다. 빛이 가지고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은 반비례하거든 이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는 어디에 관심 있더라? 그러니까 진동수의 에너지가 직접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진동수의 합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전자전에 대한 진동수의 합은 다른 전자전의 진동수와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네. 라이먼 계열입니다. 에너지가 제일 작아 보여요 하며 이게 라이먼 1입니다. 예. 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라이먼 2, 라이먼 3, 라이먼 무한대까지도 제시할 수 있겠군요. 라이먼 1의 에너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제곱분의 1 빼기 2제곱분의 1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이먼 1의 에너지는 4분의 3K를 쓰겠습니다. 라이먼 2의 에너지는 어떻게 쓸래요? 3에서 1로 내려왔습니다. 2제곱분의 1 빼기 3제곱분의 1이겠죠. 9분의 8K에 해당합니다. 라이먼 3라고요? 4에서 1로 내려왔거든. 1제곱분의 1 16분의 15K. 그렇죠? 그래서 16분의 15K를 라이먼 무한대는 K가 되겠고 무한대에서 1로 내려온다? 반대로 간다면 1에서 무한대가 떼내거든. 그래서 요 K 1312kJ/몰을 수소의 이온 에너지로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n 꼴 1로만 내려오는 법은 없죠? 2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3에서 2로 내려왔어요. 4에서 2로 내려왔어요. 5에서 5에서 내려오는 이놈들을 우리는 발목 계열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마찬가지 실제로 발목 계열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발목 1, 발목 2, 발목 3, 발목 4 있는데요. 점점점에서 발목 무한대까지 가는 게 있긴 있어요. 그때 발목 4까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다시형선입니다. 발목 1은 680나노 근처의 빨간색이고요. 발목 2는 480나노 근처의 초록색이에요. 발목 3가 430나노 근처의 파란색. 발목 4는 보라색. 보라색깔로 나오고 있고요. 발목 무한대는 실제로는 우리 자외선 용도로 갑니다. 근데 이건 뭐 크게 써도 없다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비지블 라이트 다시형선 영역에 주로 떨어지겠습니다. 발목 1의 에너지 한번 생각해볼까? 발목 1의 에너지는 2제곱분의 1 빼기 3제곱분의 1. 그래서 발목 1의 에너지는 36분의 5K에 해당합니다. 발목 2의 에너지 4에서 6 떨어졌어요. 얼마? 16분의 3K 되겠지? 이래서 그래서 16분의 15K와 16분의 3K 에너지비가 5대 1이네요. 진동수비도 5대 1. 반대로 파장은 1대 5가 되겠지. 네. 이제 그런 얘기 해줄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발목원의 에너지와 라이몬원의 에너지를 합하면 발목원의 에너지와 라이몬원의 에너지를 합하면 라이먼 2. 예, 라이몬 2의 에너지와 같거든. 진동수도 역시 그러하거든 이라고 쓸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게 혹시 쭉 가다가 발목 무한대 가면은 라이먼보다 에너지가 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죠. 2제곱분의 1 빼기 무한대 제곱분의 1. 발목 무한대 에너지는 4분의 1K밖에 안 됩니다. 이해했어? 지난번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라든지 뭐 그 인천도 그렇고 진산도 그렇고 기출문제 보면 수소원자 선스펙트럼 있었잖아. 네. 그치? 푸낼 수 있어야 되겠지? 네. 이해됐습니까? 예. 물론 뭐 파생 계열도 있겠는데 파생 계열들은 주양계수 3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파생 계열은 IR 적외선 영역이 있고 역시 파생도 겹치지 발목에 겹치지 않은 걸 볼 수 있었죠. 근데 수소원자 산스펙트럼은 수소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원자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맞아떨어졌잖아. 그지? 그래서 현대 오비탈 모양으로 전자구름 모양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 이상에 대해서는 수소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현대 오비탈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요. 즉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 정도쯤에 있겠지 하는. 이해됐어요? 네. 여기다가 오비탈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수소원자 선스펙트럼에 대한 거 하이탑에 보시면 여러분들 수소원자 선스펙트럼을 얘기가 아마 수소원자 선스펙트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하이탑의 수소원자 선스펙트럼 분석은 157쪽 정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 예. 157, 158, 159 그 정도쯤 나오니까
하여튼 요 수소원자 산스펙트럼에 대해서 분석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좀 이따가 또다시 오비탈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근데요, 스펙트럼의 원리가 그 뭐냐 전자가 들뜬 상태만 바닥 상태로 이동하면서 예.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꼭 바닥 상태가 아니라도 어쨌든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면 그것을 빛이라는 전자의 파이 형태로 내놓는 거죠. 근데 얘네가 그 계속 안 움직일 수 없어요. 전자가 고정되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자,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 핵은 그래 고정되어 있다 치자. 전자가 만약 고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전자기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한 궤도에만 있으면. 한 궤도에만, 이게 한 궤도에만 있을 때는 전자가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거죠. 그럼 안 방출하니까 스펙트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흡수고 나가리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어가 생각한 게 뭐라고? 하나의 전자 껍질에서 돌 때에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엄청난 가정을 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끝났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 때 있잖아요. 에너지 흡수 방출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다만 이 그런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번째 소개 안 됐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다시 말해 과거 2학년 정도에 소개될 게 뭡니까 하면 이 전자가 도는데 그때 물질파라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파장이 물질파의 다시 그 궤도의 둘레가 물질파의 파장의 정수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또 추가적인 가정이 더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학이 들어가는 거고요. 대학교로 따지면은 대학교 2학년 교과과정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대학교 1학년 교과과정도 아니고요. 일반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아니고요. 참고로 일반고는 안 하겠죠. 당연히 이런 건 안 하죠. 괜히야? 진상과고 인천과고 다들 2학년 때에는 방금 얘기했던 수소 원자가 왜 그렇게 되어야 함을 전자기력과 그리고 보호가 생각했던 전자기력과 그리고 구심력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한 그 주양자수 궤도 반지름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 필요하진 않아요. 그 증명하는 거 굉장히 귀찮아요. 좀 이거 그 증명하려면 이 책 하나가 모자라요. 어라라. 하하하하. 이미라는 거 이제 공부시키면서 중3 정도에 공부시키면서 공부했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나만 객관식이었던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 경우에 따라서 서술형 단답형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서술형이 될 거니까 거기 서술형에 맞춰서 말을 잘 쓸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지. 요번에 인천가고 저쪽 송도 쪽에 있는 애 하나는 글쎄 이 기말고사 성적이 90명대에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우리 과거 다니는 사람. 과거 다니는 사람이야. 맞아. 1학기 중간고사 86점 먹었다는 그 친구가 뭐 하시는 뭐 거예요? 1등 아니니 거의. 1등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그냥 1등이야. 1등이고 나머지. 어라라. 약간 말꼬였고. 이 형은 무조건 서울대는 거의 무조건 1등이지. 무조건 서울대겠다. 아니 2학년 생각 먹는 때니까 2학년 생각이라고요. 이번에 진상하고 그리고 뭐 공부 잘하는 애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잘해 보여야 돼. 이번에 그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애 거기 있대.
그 가우스에서 번갈아 가면서 더 잘하는 애가 거기 있다는데. 일단 자 1등 이게 지금 공감한테 이 동영상 안 받는다 생각하고 하고 가람이 공부 잘했어요? 가람이 수학 엄청 잘해요. 난 과학을 그렇게 별로 몰라서. 그래서 용모 선생님도 가람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있는 거구나. 내가 뭐 수학 성적 모르니까. 수학은 상동에서 거의 얘가 제일 잘 봐요. 아니 제일까지는 아닌데 맨날 건이랑 주영이랑 맨날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 네? 공부란 게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수상 가람이 이겼던데. 공부를 자만심이 공부와 겹쳐지면 실패돼요.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게 4개가 돼 있어요. 수능 특강 하나 하고요. 2021년 수능 완성, 2020년 수능 완성, 2019년 수능 완성이에요. 언제가 제일 어려웠을까요? 2019년 2019년 수능 완성 제일 어려워요. 맨 뒤니까요. 알아서. 대관식이다 보니까 그래도 먼저 했는데. 어지간히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왔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엔간해서 틀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이죠. 겸손해야 된다고. 뭐 다 맞추겠지 하고 안 풀었다? 그 결과는 이게 일반계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능에서 1등에서 1등급에서 9등까지 모아놓은 그런 애들이 아닌 최상위권 학생들을 모아놓은 거에서 어정쩡하게 공부됐을 때 그 결과치는 상상을 좋아. 뭐 상상 초월하겠네요. 이미 이때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 새끼가 왜 저가서 저 정도밖에 안 돼? 하는. 문제는 그러고 나서 아이씨 안 되겠구나. 내가 공부량이 좀 부족하구나. 그때는 늦어요. 뭐야. 적당히 이 정도 공부해 놨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 삼아서 좀 풀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야 풀었냐? 채점했냐? 이런 것들 뭐 계속 물어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로따로 스탬프로 찍지 못해서 한꺼번에 찍어놨습니다. 답지 따로따로 사이사이에 껴있으니까 답지 부분을 접어놨는데 어쨌든 헷갈리지 않게 채점 잘 할 수 있도록 연습 꼭 해보시고요. 이게 보시면 국영수 공부하다가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물리 쪽은 이게 한 주 미뤄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학은 알 것 같은데 뭐 굳이 하면서 자꾸 뒤로 미뤄져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1등급에서 9등까지 나야 돼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것인지는 여기서 잘 공부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공부한 정도 수준 가지고 또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여러분한테 기출문제를 그렇게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제? 그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뭐 이 정도면 해볼만한데 해서 그러하고 넘기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빼거든요. 이걸 학부생이 책임지겠습니까? 학원생이 책임지겠습니까? 학원생 당신이 공부 안 해도 된다며 이럴까요? 기출문제를 내가 안 나눠줬어. 연습 문제를 안 나눠줬어.
자, 오늘 추가적인 얘기해 봅시다. 오비탈을 얘기하겠죠. 오비탈은 전자가 어느 정도 공간 범위에 90% 정도로 있을 만한 확률 함수를 나타내는 게 오비탈이에요. 예. 아니 전자가 여기 있잖아 하면 되거든요. 왜 오비탈이라는 것을 들고 나올까? 확률 함수를 들고 나올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필이 여기 있어요. 그죠? 이 분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여서. 빛이 이 물질에 반사돼서 물체에 반사되어서 그 빛이 여러분 눈에 닿기 때문에 이 물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물체 운동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물체 운동에 대한 경험치가 있고 또한 이 물체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 빛을 받아서 그 물체가 어디 있었는지 추정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던지면 받아낼 수 있잖아요. 예. 오.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그지. 깜짝 놀랐네. 그렇다면 전자가 어디 있어라고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개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빛이 그 전자에 부딪혀서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아 전자가 저기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근데 물리학에서 이미 여러분한테 빛의 입자성을 공부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컴퓨터 효과 배워본 적 있죠? 전자에 파장이 짧은 X선을 쪼여줬더니 전자가 튀겨나가면서 파장이 긴 X선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X선, 전자기파의 입자성을 설명하는 거였잖아. 전자 정도 되면 빛이 붙였을 때 그 전자가 튕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본 순간 전자는 거기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 정도 공간 범위에 이 정도 확률로 있어요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오비탈은 네 가지 양자수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주 양자수죠. 주 양자수는 교 n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전자 껍질 넘버링에서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주양자수 n 말입니다. 보호가 생각했던 K 껍질은 주양자수 n 이꼴 1입니다. 보호가 생각했던 L 껍질 두 번째 껍질이죠? 이 주양자수가 2가 됩니다. N 껍질 주양자수가 3이 됩니다. 주양자수는 어디에 관여한다고? 전자 껍질에 관여하고 전자의 에너지 중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소였다면 수소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됩니다. 전자 껍질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수소였다면 n 이꼴 1껍질의 에너지 이 완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주양자수 제곱의 k로 n 이꼴 2껍질이었다면 두 번째 전자 껍질 에너지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k로 그럼 이건 1제곱분의 해야 되겠죠? 그래서 n 이꼴 3이었다면 이 3는 마이너스 3제곱분의 k로 이때 마이너스 의미는 뭐였다고요? 원자에게 구속되어 있는 이런 말을 쓰는 거겠죠? 근데 수소가 아니었다면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되지는 않네요. 쌤은 옛날 사람이라서 부양자수라는 이름을 쓰는데 요즘에는 방이? 방위 양자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얘는 오비탈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봤네요. K 껍질에는 L 이꼴 제로만 있습니다. 예. L 껍질에는 L 이꼴 제로와 L 이꼴 1. M 껍질은 그럼 어떻게 있을까? 0, 1, 2. L 이꼴 0과 L 이꼴 1과 L 이꼴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L 이꼴 제로를 우리는 1s 오비탈을 이루습니다. 네. 두 번째 전자 껍질은 2s. L 이꼴 제로는 2s. 그다음에 B. 여기가 2p라는 이름을 쓰죠. 여기는 세 번째 전자 껍질이니까 3s, 3p, 3d D.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를 따지면 N 종류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전격지는 한 종류가, 두 번째 전격지는 두 종류, 세 번째는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n번째 전격지는 몇 종류가 있겠습니까? 네 종류. 네 종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 오비탈의 특징하고 있습니다. S 오비탈은 부형의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어요. 없다 되겠다고요.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 같다면 확률이 서로 같아요. 바꿔져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오답이네요. 이 오비탈 요 경계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가장 많아요. OX? 오. 경계 X 아니야? X죠. 방금 얘기했잖아. 네. 자주 나오는 오답이라고. 아 맞다. 전자가 이 경계에서 발견 확률이 가장 많다. 아니에요. 뭐라. 여기 안에 있는 게 90몇 프로가 아니겠어요? 예,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0%, 저 바깥에 있을 확률이 10%라는 얘기죠. S 왜요? 그러면은 안에서 발견할 확률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90% 이상만 먹으면. 아니 쌤이 요 교면이랑 경계면 경계라 했잖아 쌤이. 이거랑 다 모르겠어. 문제를 못 들었어. 아니야. 문제를 잘못 들었네. 저는 이게 내가 당신하고 몇 번 때 하는 거예요. 저기 안에서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 했죠. 네. 자, 그러면 요 놈을 1S 오비탈에 합시다. 그럼 2S 오비탈을 그릴게요. 2S 오비탈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엄청 크다. 1S보다 당연히 2S 오비탈이 커요. 더 큽니다. 그러면 전자가 최대 전자의 개수는 누가 더 많습니까? 뭐라.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1번 1S가 많다. 2번 2S가 많다. 3번 모른다. 모른다. 3번. 스트레스가 많다. 안 찍어? 모르는 거 아니야? 몇 번을 찍은 거지? 우리 꽉차있는 두 개인데. 한 오비탈이 갖는 최대 전자의 개수는 2개예요. 네. 나중에 파울리, 베타울리 할 거잖아요. 1S에도 맥스 채워봐야 2개까지만 들어가요. 2S에도 맥스 채워봐야 2개까지만 들어가요. 어려라. 같아요. 그래. 페이크 소화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자주 나오는 보다. 오늘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거는 아마 1학년 때는 안 나올 건데요. 네. 1S 오비탈과 달리 2S 오비탈은요.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을 볼 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오. 여기 뭐라 부릅니까 하면 나드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나디, 나드, 노드, 나드 뭐 발음하기 뭐 전자가 아예 발견할 수 없는 자리가 안쪽에 없는 자리가 한 군데 나와요. 3S에는 나드가 두 군데. 두 군데 나와요. 네. 뭐지? 오. 왜 그걸 여러분들이 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어라라. 고급 화학에서 배우겠군요. 예. 나 너무 재밌겠는데. 이제 1학기 중간고사부터 개박살 내준다면 안 재밌을 수도. 예, 끔찍하겠죠. 이게 자, 방향자수 말고 자기 양자. 양자수라는 이름 쓰겠네요. 예. 얘는 방향성이 있는 오비탈에 대해서 오비탈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오비탈의 방향은 에너지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죠. 이 오비탈의 모양은 수소라면 안 맞았지만은 헬륨 이상이었다면 1S 오비탈 2S와 2P를 볼 때 에너지가 더 높아져요. 수소였다면 아니었는데 그지? 3S와 3P, 3D 심지어 4S는 3D보다는 더 낮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 네. 그렇다면 방위성이 없는 S 오비탈의 경우에는 당연히 요 서브천자 ML 값은 얼마나? 0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게 0입니다. 그렇다면 L 1에서는 ML 값은 어떤 값을 가집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플러스 1을 가져요. 몇 개를 가져요? 베개. 3개를 가져요. 여기도 0이죠.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네요. 3개. 그러면 3D 오비탈은 5개. 5개를 가집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까지 가집니다. 그래서 ml 값이 0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s 오비탈의 0과 p 오비탈의 0은 같은 겁니까? 네. 아닌 거 봐. 아니죠. 이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보면 요놈은 2px, 2py, 2pz로서 y축에 대한 방향성이 강한 오비탈이에요. 요 0은 알겠습니까? 반면 이 0은 방향성이 없죠. 없는 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ml 값이 0입니다. 방향성이 없네. 동그라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 요 놈이 0인지 요 놈이 0인지 기억하셔야 되겠지? 네. 구분하셔야 되겠지? 네. 그래서 오비탈의 개수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하면 여기는 한 개 있습니다. 이쪽은 4개 있고 여기는 9개 있습니다. n 제곱 개. 오비탈의 종류와 오비탈의 개수는 뭐하다? 다른 말이다 그러는 거야. 기억할 수 있겠지? 네. 나트륨의 불꽃 발생이 노래요. 그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현상을 봤으면 우리는 왜 그래라는 걸 밝혀내는 게 과학이에요. 왜 그래요? 어? 했잖아. 저 옛날에 맞췄는데. 수업도 했잖아. 네. 정시도 중3 때 했잖아. 이게요. 아, 그 나트륨 전자가 있는데요. 예. 전자가요. 그 들듯. 아, 생각나. 이게 네. 들떠요. 그러니까 빙빙빙 이제 에너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받으니까 시스템에 들떠버리는데 뭐라고 그때 노란색이 방출이 되는 거겠다. 들떴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예. 노란색 빛이 우리한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지? 칼륨 불꽃 발생이 보라색. 보라색이었던 이유는 예. 칼륨의 전자들이 불에 넣어서 들떴을 때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면서 기에 맞게 보라색의 빛을 방출하다는 거죠. 그지? 근데요, 나트륨의 노란색을 보면 정말 검은 글에 노란색이 한 줄 딱 떠 있어. 근데 이걸 아주 세밀하게 보면 미세한 차이지만 두 줄이에요. 네. 그 미세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면 스핀이에요. 스핀 양배수 또는 스핀 자기 양배수인데 요 스핀 자기 양배수는 서브천자 S를 쓰는 거는 예,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업스핀과 다운스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중에 지구과학에 들어가면 수소의 업스핀과 다운스핀에 의해서 21cm 파장까지도 소개될 수 있게 즉 그만큼 이면에는 차이를 냅니다. 이게 지구과학에서 나와요? 예? 그게 지구과학에서 나온. 수소가 저기 어디 있게를 알려고 하면은 나 수소 여기 있다고 메시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뭔데? 과학이가 하면 안 되나? 그게 지구과학이라고. 와. 그래서 업스핀과 다운스핀 중에 업스핀이 에너지 중위가 낮은, 다운스핀이 에너지 중위가 높은. 네. 그래서 높은 에너지 중에서 낮은 에너지 중위를 내려올 때 전자파를 방출하는데 그게 21cm라고요.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허용되는 최대 전자의 수는 한 오비탈 박스당 2개씩까지 해서 n제곱의 2배까지가 가능하거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 네. 그래서 우리가 중성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싸움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중위가 낮은 데부터 채우겠다는 거죠. 두 번째 파원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해야 됩니다. 한 오비탈 박스당 맥스 전자의 개수는 2개까지 채우겠다. 또는 4가지 한 개수들이 어쨌든 다 달라야 되겠다는 거. 네. 마지막으로 혼태 규칙이죠. 안정한. 혼태 규칙은 에너지가 동일한, 그래서 p 오비탈 또는 d 오비탈, 에너지가 동일할 때는 홀 전자의 개수가 많도록, 즉 홀로 있는 전자가 많도록 쌍으로 있는 전자부터 배치하지 말고 홀로 있는 전자부터 먼저 배치해달라는 게 혼태 규칙입니다. 수소 원자입니다. 1s에 하나 채우겠죠. 알겠습니까? 헤비겠다면 2s에 올리자고요? 2s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전체 상태는 얘기예요. 반면 바닥 상태라면 이렇게 1s에 2개를 채우는 게 원자분의 2번 헬륨입니다. 리튬은 2s에 하나, 헬륨 2s에 2개까지 채우면 되겠죠? 네. 원자번호 5번 붕소를 쓰겠습니다. 2p xyz 사람이 인위적으로 xyz에서 그렇지 x가 무조건 1이 낮으면 그거는
없어요. 아니죠. 근데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x에 하나 채우겠습니다. 네. 이게 업으로 채우는 겁니다. 다운 채우는 건 아니에요. 6번 탄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홀전에서 많게. 홀전단수 많게 이렇게 해야 6번 탄소가 되는 거죠. 네. 하이드책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수능 완성도 그렇고 딱 책인데 77페이지 오늘 나눠줬던 프린트 77페이지에 오시면 1번부터 20번까지 오비타 배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바닥 상태 오비타 배치는 최소한 1번부터 20번까지 지금 77페이지 있는 건 이건 여러분이 전부 다 챙겨내셔야 되겠다는 거야. 네. 그리고 7번 질소가 되니까 홀전자가 맥스 3개까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번 산소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9번 프로린, 10번 네온됩니다. 그래서 X축 족에 대한 Y축 홀전자의 개수는 하겠습니다. 1족 홀전자 몇 개 있습니까? 하면 한 개 있었죠. 2족 2개입니까? 네. 아니죠. 2족 변경하면 하나. 0이죠. 여기요. 네. 그러네요. 13족 궁수하면 1개, 14족 탄소하면 2개, 15족 1이 됐을 때, 15족 질소가 됐을 때 네. 홀전자의 개수가 3개로 제일 많습니다. 예. 16, 17, 18족 되면 다시 2, 1, 0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3S에 하나 채워줍니다. 나트륨이에요. 홀전자 하나 있죠? 네. 3S에 2개까지 채웠네요. 네. 마그네슘. 2족 마그네슘이에요. 홀전자 제로죠. 예. 3P를 채우겠습니다. 3P X에 먼저 한 개 채웠습니다. 13번 알루미늄 홀전자 한 개. 한 개 있죠. 14번 규소 홀전자 2개고 네. 15번 인이 되니까 홀전자 3개로 최대예요. 네. 되겠습니까? 이후에 16번 황, 17번 염소, 그리고 18번 아로곤 이렇게 다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3D를 채우려고 하는데 사회성 주기가 더 낮아서 이제 3주기 여기까지 채우는데 4주기로 오히려 먼저 넘어가더라. 19번 칼륨과 20번 칼슘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에 3D를 채우는 근데 3D를 채우는 전이원소는 1학년 때는 난다고 했죠. 그런데 전이원소 못해도 21번 스칸디부터 시작해서 30번 아연까지 오비탈 배치는 미리 좀 플러스 알파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모로 좋겠다 했습니다. 네. 일단 77쪽 정리 한번 더 보고 있어봐요. 네. 자, 오늘 라스트 이어있습니다. 여러분한테 20번까지 오비탈 배치는 완벽하게 공부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산화 반응을 공부하다 보면 전이원소에 대한 몇몇 놈들이 나와요. 그 전이원소는 딱 하나의 산화수만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전화량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 연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D오비탈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해서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연은 전이원소는 아니에요. 전형 원소예요. 근데 그냥 퉁쳐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22번 스칸디움, 22번 티타늄, 요즘에 뭐 타이테니움 말고 발음을 굴리는데요. 23번 바나디움, 24번 크로미움. 옛날에 크롬 이렇게 많이 썼죠. 25번 망가니즈. 망간을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철. 26번 철, 27번 코발트, 28번 니켈과 29번 구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번에는 전 평원소예요. 얘네들 오비탈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일단 18번 아르곤까지 채웁니다. 4S에 2개 이게 원자가 전자예요.
그런 뒤에 3S에 1개, 3S에 2개, 3S에 3개 되네요. 그럼 23은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원래대로 따진다면 3S야. 3D에 1개, 3D에 2개, 3D에 3개 이렇게 되죠. 원래대로 따진다면 3D 오비탈을 하나, 둘, 셋, 넷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4S에 1개, 3D에 5개. 4S에 1개, 3D에 5개 채우는 배치를 가집니다. 이게 현상입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야, 홀전자가 6개씩이 되니까 좀 더 안정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라고요. 25번 망가집니다. 예, 이때는 4S에 2개, 3D에 5개를 채우고 있습니다. 26번 철이네요. 4S에 2개, 3D에 6개 채웁니다. 그래서 철이 투풀될 때는 일단 4S부터 먼저 날려요. 원자 분전자. F2 투풀될 때는 이거부터 날려요. F3 될 때는 3D에 있는 1개를 날려요. 그래서 철은 투풀도 3풀도 가능한 것들이죠. 물론 스칸딩 과정엔 투풀 3풀도 가능하고요. 코발트요. 4S에 2개, 3D에 7 쓰겠습니다. 니켈이요. 3D에 8 쓰겠네요. 그 다음에 구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네요. 얘는 4S의 1과 3D에